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혀 전공의 줄사직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시도 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집회를 엽니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18도를 넘으면서 예년보다 2달가량 이른 4월 중순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며 강원 산간과 동해안 고지대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나 등유를 태워 난방을 하는 이른바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정부가 13년째 동결된 교대 입학 정원을 올해 20%까지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까지는 결론을 낼 방침인데 정원을 줄이면 등록금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날씨는 겨울이 아닌 4월 중순의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원 산간에 폭설이 내리는 등 당분간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그제가 3월 초봄이었다면 어제는 4월 중순,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가 14.8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릉 13.6도, 부산 12.1도, 인천 11도로 전국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51년 만에 2월 1최저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 동쪽에 있는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전남 완도와 강릉은 20도를 넘었고 대전 19도, 서울도 18.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예년보다 무려 2달가량 이른 4월 중순의 기온 분포였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후 북쪽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은 점차 낮아져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전일 대비 10도가량 큰 기온 하강이 예상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강원 산간과 동해안 고지대에는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른 봄 날씨에 봄꽃이 서둘러 개화하는 가운데 고지대에는 눈꽃이 피는 봄과 겨울이 공존하는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캠핑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장치로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는 사고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캠핑용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4명. 1명은 숨졌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틀어놓은 무시동 히터가 화근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경남 합천에서 차박하던 부부도 난방용 LP가스를 켜고 잠을 자다 똑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등을 연소시켜 내부를 데워주는 무시동 히터.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인터넷에는 제품은 물론 각종 정보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정부가 표준화된 인증 제품과 중요한 부분들을 주의사항 같은 걸 미리 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쪽 제품의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잘 시키는 겁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하는데 불량 제품이 많은 만큼 KC마크를 확인하고 설치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 시즌에 맞춰 한 달간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보기를 바닥에 설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닥과 천정에 간격을 떨어져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캠페인을 지금 SNS 통해 실시하고 있으니 무시동 히터는 편의장치로 구분되다 보니 규제도 없고 안전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1년을 고려하면 사실상 2년 뒤에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시에 속한 사쿠라지마가 어제 오후 6시 33분쯤 분화해 화산 연기가 5km까지 치솟았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쿠라지마 정상에서 뿜어진 파편 등도 1km가량 날았습니다. 사쿠라지마에서 화산 연기가 5km까지 치솟은 것은 2020년 8월 9일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인근 가고시마, 구마모토,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 화산재 예보를 발령하고 입산 규제도 내렸습니다. 의사단체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집회를 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걸기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되도록 점심과 저녁 시간에 집회를 진행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오늘 저녁 7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걸기대회를 열 예정이며 대전과 울산 의사회도 각각 국민의힘 시당에서 집회를 엽니다. 앞서 부산과 인천시 의사회는 지난 13일, 대구시 의사회는 어제 규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의협은 그동안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도 의사회들이 모두 오늘 걸기대회에는 참여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고려해 집회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전공의 신분이 끝나게 되면서 전공의협의 회장직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 계약서에 따라 한 달 동안 근무한 뒤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계획이어서 수련 환경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 단체 수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전공의들도 이른바 줄사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지는 전공의들은 일단 적극적인 움직임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단체 행동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단체 행동의 가장 큰 동력인 전공의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데는 의사 면허 취소라는 초강력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직전에 면허 취소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위 관계자가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집단 행동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라 관련 조치를 내릴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단체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면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집단 행동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대응 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데는 면허 취소가 가능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10년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전엔 의료 관련 범죄로 국한됐지만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자칫 금고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법률 검토 등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희생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지원단을 통해서 미리 보호를 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전공의 협의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전면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준법 투쟁 형태의 단체 행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가 유럽연합의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합병까지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무난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EU, 즉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3년 만에 얻은 결실로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과 여객 부문에 일부 유럽 노선 이관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오는 10월 전까지 국내 LCC, 즉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한 곳에 화물 사업 매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유가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한 파리와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에는 티웨이 항공이 하반기부터 진입할 예정입니다. 유럽 지역과 미주까지도 장거리 노선을 확대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3개국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남은 건 미국 법무부의 승인. 여객과 화물 독과점 우려를 해소한 만큼 쉽게 통과할 것이란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LCC 에어 프레미아가 미국 노선 취향을 늘리며 대항마로 성장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 법무부가 LCC 간 인수합병을 한때 불허하는 등 경쟁 제한에 까다로워 합병에 제동을 걸 것이란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중복 노선이 5개뿐이고 합병에 영향을 받는 미국 소비자가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승인만 받으면 여객부문 세계 15위 이내, 화물부문 세계 10위 이내에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최종을 합병을 하게 되면요, 단숨에 매출은 20조 원, 그다음에 항공기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객 점유율과 매출 확대는 물론 노선과 정비, 교육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12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 부채에다 아시아나시권의 일부 반발, 독점 우려 해소는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승인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통합까지는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기상악화로 발사가 연기된 신형 대형 로켓 H3 2호기를 오는 17일 발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사는 17일 오전 9시 22분부터 오후 1시 6분 사이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2호기를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사는 애초 오늘 H3 2호기를 발사하려 했지만 주변 기상 악화 가능성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H3 2호기 발사는 지난해 3월 H3 1호기가 2단 엔진 점화 장치 이상으로 임무 달성에 실패한 뒤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재도전입니다. H3는 일본이 위성 발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제작한 기종으로 기존 로켓인 H2A와 비교하면 엔진 한 기당 추진력이 40% 강하고 발사 비용은 절반 수준인 약 50억엔, 우리 돈으로 약 445억 원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4년 뒤에는 서울 초등학교 6곳 중 1곳이 한 학년에 4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배치 계획을 보면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수는 2028년 101개 교로 올해 69개 교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학생 수가 240명인 학교는 한 학년에 학생이 40명, 2개 학급이 개설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운동회, 현장 학습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8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30만 3천여 명으로 예상된다며 특수학생을 제외한 일반 학생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올해 교대 입학 정원을 15에서 2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 양성 대학교 총장 협의회 총회에서 2025학년도에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의 총 입학 정원을 20%까지 줄이는 방안을 타진했습니다. 교육부는 교대 총장들이 15% 감축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모집 요강 확정 시기에 맞춰 4월까지는 결론을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원을 줄이면 등록금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교대와 초등교육과의 입학 정원은 3,800여 명으로 13년째 동결돼 왔지만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정원 감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아이를 잘 낳지 않고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는 농산어촌 학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건데요. 전라남도가 초저출산 분위기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달마다 20만 원씩 18년 동안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 문을 연 강진 북초등학교입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시설물은 녹슬었습니다. 야구부도 있었던 운동장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곳 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까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이 없어 장기 휴교하다가 다음 달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전교생이 1000명을 넘길 정도로 학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마을에서 어린아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갓나아이들은 없습니다. 이따가도 다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이제 없어지니까 저도 쓸쓸하고 쳐다보는 입장에서 좀 난처합니다.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 지난 10년 사이 인구는 10만여 명이 줄었고 이대로라면 오는 2043년엔 150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런 초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출생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장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고 조금 어려운 전남에서 이것을 통해서 전남에서 출생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선 아이가 태어난 뒤 18년 동안 각 10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에서 3명을 낳으면 많게는 1억 3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다면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청년 이민국까지 만드는 등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지역과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 해법 찾기에 힘을 쏟고 있는 지자체가 이번에는 외국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법과 제도 그리고 기초 한국어를 가르쳐서 외국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만든 겁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모인 외국인이 강의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강사가 알려주는 한국어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따라 읽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수업은 시범 사업을 시작한 경북 글로벌 학당의 교육과정입니다. 이국 땅에 자리 잡는 데 필수적인 언어는 물론이고 문화와 제도까지 배울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어색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삼성에서 취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외국인 국내 정착을 돕는 글로벌 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 능력 있는 외국인을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경북에 어떻게 하면 동화되고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또 그 사람들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런 데 관점을 두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경상북도는 한 발 더 나가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한 외국인에게 지역 특화형 비자를 제공해 정착을 돕는 등 다양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정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문화와 말이 달라서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글로벌 확단을 만들어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주거, 육아 분야 정책에 이어 내놓은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이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풀어나갈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도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커 조직의 챗GPT 이용 사실을 감지하고 이들의 사이트 접근을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와 연계된 해커 조직이 위성통신과 레이더 기술에 대한 연구에 챗GPT를 활용했고 이란 연계 해커는 컴퓨터 보안 시스템 우회법을 찾는 과정에 챗GPT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싱 메일을 작성하면서 국제개발기구가 보내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페미니즘 활동가를 겨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한 대로 해커들이 AI의 힘을 빌려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공격법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이 9,000원을 넘기며 외식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집밥을 싸서 다니는 직장인도 적지 않은데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권영원 씨는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출근합니다. 매일 10,000원이 넘는 점심값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식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시락을 한번 싸서 다녀보자라는 생각.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6%로 3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기준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은 9,038원으로 처음으로 9,000원을 넘었습니다.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냉면과 비빔밥 가격도 한 달 전보다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비가 많이 올라서 한 끼에 사실 10,000원도 아니고 거의 15,000원씩 드는 게 부담은 됩니다. 식비만 오르고 제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외식비를 아끼려 집밥을 해먹는 소비자가 늘면서 가전제품 매출도 덩달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기 오븐과 전기 레인지 매출은 1년 전보다 각각 26%, 17% 올랐습니다. 고물가의 집밥 열풍까지 일면서 주방 가전뿐만 아니라 프라이팬, 냄비 등 주방 용품들까지 추가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책에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앞서 캠핑용 난방장치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으로 모이기 때문에 경보기는 반드시 텐트나 차량 위쪽에 달아야 합니다. 또 만에 하나라도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제조사가 다른 제품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